재미있는 창작설화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생이별을 하게 된 한 오누이의 이야기입니다. 갑오로 지녀온 신기한 붓의 능력을 따라 각자의 운명을 살아가던 이들이 아주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데 말이지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어느 먼 옛날 아주 작은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한나란시에 똑 닮은 모습으로 태어난 쌍둥이 오누이를 낳아놓고는 하루하루 끼니 걱정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헌데 하필이면 흉년까지 든 터 아내는 하는 수 없이 특별한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렀어요. 어째 이젠 먹고 살 방법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으니 말이오. 내 아는 기술이라곤 옷감 좀 만지는 것 하나뿐인데 저기 산 너머 장터에 있는 포목점에서 일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당신이 이 한 살배기 두 애를 다 돌봐야 할 텐데 지금은 일이 없다지만 날 좋으면 당신도 밭일도 나가고 해야 할 것이 아니겠소? 그래서 내 따로 좀 알아봤는데 말이오. 그 포목점에서 먹고 자는 것까지 제공해주겠다는데 그럼 우리가 한 아이씩만 맡아 돌보면서 때 되면 다시 만나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다 보면 돈도 모일 수 있을 테고 그런 후에는 우리가 합치는 건 시간 문제이지 않겠소? 이 말에 입을 다물고만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 남편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딸아이를 맡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아내도 동의하면서 그간 꾸려온 재산을 반반 나누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랫동안 갑오로만 보관해온 붓 두 자루도 들어있었지요. 이에 아내는 쌍둥이 아들과 함께 그 붓 한 자루가 든 보따리를 챙겨 저 먼 산 너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포목점에 이르러 아주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쏜 화살처럼 시간이 흘러 약 10년의 세월이 금세 지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정신없이 일만 해온 아내는 이제서야 남편과 딸의 소식이 궁금했던 터 하루를 어렵사리 나를 잡아 그 산 너머 옛집으로 찾아간 그때였어요. 그 집은 글쎄 여기저기 거미줄만 쳐져 있는 채로 마치 유령이 살고 있는 듯 텅 비어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아내는 주변 이웃들을 찾아가 물었건만은 글쎄 남편은 약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터 딸아이는 어느 양반 집으로 팔려갔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딸이 팔려간 데가 어딘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내는 결국 길가에 주저앉은 채로 마냥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로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하는 아내였어요. 그로부터 또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저작거리 주변엔 오래도록 터를 잡고 살아온 허석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그 아내가 홀로 키워온 쌍둥이 중 첫째 아들인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세상을 뜬 터 그런 어머니가 용케 차려놓은 한 포목점을 이어받아 운영해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옛 어린 시절 과거는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말이지요. 허석의 어머니 입장에선 당시 자신의 아들에게 그 헤어진 남편과 쌍둥이 여동생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헌데 어느 때부턴가 허석은 물려받은 장사일에 집중하긴커녕 사람을 고용한 뒤론 쉬엄쉬엄 집에만 나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특히나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만 좋아했던 그였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부턴 더더욱 그림 그리기에만 심취해가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어머니가 오래전에 물려주신 그 갑오와도 같은 붓으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여쁜 한복을 내다 파는 사람은 따로 있고 정작 포목점에 나가 있어야 할 허석은 하루 종일 그림 그리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아침 늦지막하니 일어나서는
막걸리 한 사발에 북과 먹을 안주 삼아 웬 어여쁜 처자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허석의 모습을 담 너머로 볼 때엔 옆집 김씨 아주머니의 입장에선 그저 안 돼 보이기만 한 것이었지요. 옆집 저 허석이 말이요. 요즘은 장터에도 사람이 안 돌아 장사도 쉽지가 않은데 그 비싼 자릿세는 어찌 감당을 하려는지 저리 또 집에서 그림만 그리고 있다요. 내 그 먼저 간 엄니라면은 당장 꿈에 나타나서라도 호통을 쳐 정신이 번쩍 나게 할 것을. 어찌도 저리 안쓰러울 수가 있다요. 자신의 남편한테 속삭이는 이런 김씨 아주머니의 말이 들렸는지 말았는지 한쪽 귀만 냅다 후벼파던 허석이 또 막걸리 한 사발을 디립다 부어댔습니다. 그리고는 꿀떡꿀떡 잘도 들이키는 것이었지요. 어째 어젯밤 꿈에서도 요렇게럼 생긴 처자가 내 등에 사뿐히 올라탄 것이 아니겠냐. 그럼 오늘 밤은 내가 묻은 가정 태워주면 더 좋아라 하겠지. 이러니 내가 매일 널 안 그리고 별 수가 있느냐고. 오래전 어머니 방에서 우연히 꺼낸 이붓 하나에 온 정신이 팔려있기만 한 허석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밤 꿈에 나타나는 처자가 이 허석이 그린 그림 속 처자와 똑같았으니까 말이지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허석이 그 붓으로 그림을 그린 후 벽에 걸어놓기만 하면 그것이 뭐가 됐든 그날 밤 꿈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허석이 원하는 대로 좋은 친구가 돼주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만 한 연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었지요. 정말 그 그림 그대로가 허석의 꿈에선 현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서산의 기운 가운데 그림 그리기를 마친 허석은 곧장 저녁밥을 지어 먹을 생각도 없이 그 처자의 그림을 벽에 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허석의 꿈속에선 그 족자 속 처자의 모습이 마치 살아 움직이듯 조금씩 표정을 바꾸더니만 그 예쁜 처자가 글쎄 그 그림 속에서 슬며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붓질의 흔적 대신 정령코 사람과 똑같은 윤곽을 점점 갖춰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실제 사람 크기로 커진 처자는 곧 허석의 입술에 살포시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급작스레 눈을 뜬 허석은 꿈속이란 것도 잊은 채로 여인을 무등 태우기도 하고 군밤도 함께 까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어느덧 새벽닭이 울고 날 때면 처자는 다시 그림 속으로 들어가고야 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쉬워하는 허석이었건만 그제서야 눈을 뜨며 기지개를 펴는 것이었지요. 참 매번 느끼는 것이라지만 정말이지 신기한 부실세. 내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 꿈속에서나마 정말 원 없이 해볼 건 다 해볼 수가 있겠구만. 아이고 신나라. 그저 매일 밤 꿈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린 어여쁜 처자와만 놀다 보니까는 이제라도 간만에 보목점을 나가봐야겠단 생각이 드는 허석이었어요. 이에 그 길을 나서는 동안에도 내일은 어떤 그림을 그려 그 처자와의 무슨 꿈을 꿔볼지 오직 그림 속의 그녀 생각만 하는 허석이었습니다. 그 분홍색 곱디 고운 저고리를 입은 채 앵두 같은 입술로 자신을 잠에서 깨우던 그 뽀얀 얼굴이 코앞에 있는 순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떠올리는 허석이었지요. 현실은 별 상관이 없다는 듯 한평생 그 붓으로 그린 처자와 함께 오래오래 그 꿈속에서나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작정인 것이었습니다. 곧 보목점에 도착한 허석은 고용한 이들과 간만에 옷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늦은 오후 해가 서산에 가까워갈 즈음 포목점 안으로 들어온 한 여인의 모습에 허석은 갑자기 숨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꼼짝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저 이쪽에 터진 겨드랑이를 좀 손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연분홍빛 저고리 하나를 들고 있는 처자가 그 뽀얀 얼굴로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허석은 자신의 눈앞에 처자를 보고만 있을 뿐 대답조차 할 생각을 잃어버린 듯 했어요. 그녀의 모습은 진정코 이제껏 그림으로 그려왔던 그 자신의 꿈속에서나마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그 그림 속의 처자였으니까 말입니다. 아니, 지금 이것이 꿈이랍니까? 어찌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소? 그러자 그 처자가 곧 의아하단 표정을 보이며 말을 이었어요. 여기 계시다니요? 전 오늘 처음 뵙사온데. 제가 이 마을에 산 지는 꽤 되었건만 여기 장터를 나온 것도 사실 처음이라서 말이지요. 이 말에 허석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마냥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별로 급하지 않은 것이니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요. 그럼 내일 정도에 찾으러 오겠습니다. 허석의 귀에는 그 처자의 목소리가 꿈속 처자의 목소리와도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저 자신의 머리로만 이상형을 떠올린 후 그 가보인 붓으로 그려낸 처자였건만 어찌 꿈이 아닌 현실 속에서도 그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마냥 놀랍고 신기하기만 한 허석이었지요. 정말 꿈이 아닌 것인지 제 자신의 볼을 마고 꼬집어대기까지 했으니까 말입니다. 아이구야, 아퍼라. 꿈속에선 경험할 수 없는 따가움이었습니다. 4월 한낮에 핀 벚꽃과도 같이 저 발그레한 양보라며 오똑한 콧날과 동그라한 이마가 정령코 어디로 보나 내가 그린 그림과 똑같은 것인데.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더냐. 그녀의 멀어지는 뒷모습까지 자신의 그림을 빼다 박은 그 모습의 허석은 급히 그 처자를 따라잡으려 포목점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그녀의 이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전 연이라 하는데요. 어찌 그 저고리를 수선하는데 제 이름가정 필요하신 겁니까? 그 말에 허석은 별다른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녀를 그리 보내고 난 그날 밤 허석은 또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침 그날 새로 그린 그림은 없던 터에 또다시 꿈에서 나타난 그 처자는 현실의 연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허석의 연인이 되어 온 동네를 누비고 다녔더랬지요. 그리고는 아침이 되어 깨어난 허석은 현실에도 있는 그 연이란 처자가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에서도 분명 만날 수가 있는 처자라면은 매일같이 그림을 그려야 할 필요도 없는 듯 해 보이는 것이었어요. 허나 다음 날 찾아온 연희는 여지없이 냉랭한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연희의 저고리를 수선해 놓은 허석이 그 옷을 전하려던 그때였어요. 그 처자의 목덜미 쪽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허석이었습니다. 조금 드러나 보이는 그 목 근처에서 새빨간 상처들이 군데군데 보이는 것이었지요. 저 실례지만 이 저고리 겨드랑이 춤이 왜 뜯겨진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연희 처자가 머뭇거리다 답을 이었어요. 아, 작은 몸싸움이 있었사온데 제가 몸을 풀이치느라 그리 된 것 같습니다요. 이 저고리 값으로 얼마를 드리면 될런지요? 그러자 허석은 돈은 됐다며 손사래를 치다가는 그 목에 난 상처에 대해서도 묻는 것이었어요. 이 또한 옷이 뜯어질 때 같이 난 상처이온데 뭐 별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요. 이젠 다행히도 아프진 않으니까 말이지요. 누가 봐도 쉽게 넘길 그런 상처가 아닌데도 별 상관없다는 듯 저고리를 입어보는 연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옷값은 됐다는데 결국 분양을 꺼내놓고 뒤돌아서는 그녀였지요. 그런 연희를 멍하니 바라만 보는 허석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허석은 연희의 꿈을 꾼 것이었어요. 자신이 그린 족자 속 그림대로 연희는 허석과 다정한 연인이 된 채 사랑스러운 말과 행동들을 내보이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또 아침이 되어 허석은 허탈한 한숨을 내쉬며 웃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나 보던 처자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언제까지 이런 꿈으로만 만족해야 하는 것이냐고. 오늘 그 처자가 오면 이 마음을 어찌 전해야 쓸까? 이런 애틋한 마음으로 다시 포목점에 나간 허석은 그 연이란 처자가 언제 올까 가게를 서성이고만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집에서 그림이나 그리고 있을 허석이었건만 포목점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허석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옆집 쌀가게 아들 복만이도 그런 허석이 이상하기만 한 것이었기에 어찌 매일같이 포목점에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걱정이 되어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자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지금쯤이면 집에서 그림이나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을 어찌 가게에 매일 나와 있는 건가? 그러자 허석은 그럴 일이 있다면서도 꼬치꼬치 캐묻는 복만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내 그 연이란 처자의 집이 어딘지 단박에 물어봐 놨어야 했을 것을. 언제 또 볼 수 있겠거니 그냥 보내버린 것이 어찌나 후회가 되고 한탄이 되는지 모르겠네 그려. 그러자 쌀가게 아들 복만이가 말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연이란 처잔 내 형한테 익히 들어 잘하는데 말이요. 이 동네에서 제일 미모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그녀를 어찌 자넨 이제서야 알았다는가? 웬만한 남정네들은 한 번쯤 다 맘에 꼭 품어봤을 정도인데 말이지. 그러자 깜짝 놀라는 허석이었어요. 아니 그럼 자넨 그 처자가 사는 집도 안다는 것인가? 자네도 그 연이라는 처자를 만나본 것이요? 뭘 꼭 만나봐야지만 알겠는가? 그저 여기저기 들리는 소문만으로도 대충 아는 거지. 그래도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날건달을 만나서 사니 어떤 남정네가 감히 그녀한테 찝쩍거릴 수가 있겠는가? 니한테도 손님으로 왔다가 뭘 좀 흘리고 갔나 본데. 아 너도 얼른 정신 차리고 그냥 그림의 떡으로만 여겨야 할 걸세. 그 남편 놈이 아주 성질이 고약하기로 나름 유명하니까 말이요. 이에 놀란 눈이 더 커지는 허석이었어요. 아니 자네 지금 뭐라 했는가? 그 연이 처자가 혼인을 했다고?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던 복만이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다지 않은가? 근데 말이지. 그놈의 날건달놈이 글쎄 밤낮으로 그 부인을 쥐잡듯이 잡는다는 거 아니겠는가? 아 밖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서는 지 집 식구들한테까지 손찌검을 한다던데 어디 그것이 말이나 된다는가? 그 이웃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부인한테 몹쓸 짓 하는 것도 모자라 지 첩까지 거느리면서 아주 못쓸 남편 짓은 골라한다 하지 않는가? 그런 얼굴 반반한 처자가 웬만해선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줄만 알았는데 아 너도 괜한 맘고생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요. 이에 허석은 쓰라린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연이란 처자가 처한 상황이 남일 같지만은 않은 듯 너무 가엾게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족자의 그림을 그리기는커녕 그런 꿈이 모두 헛된 것이라고만 여기기 시작했어요. 꿈이 아닌 현실 속에서 그 연이라는 처자를 지켜주고만 싶은 것이었습니다. 내 미처 혼인한 줄도 몰랐다지만 어찌 그리도 나쁜 놈을 만나 이리도 현실에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꿈속에서처럼 나와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랄 것을. 라며 홀로 눈물을 흘리다가 잠이 드는 허석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허석은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벽 달기 오는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연이란 처자가 언제 올지 모르는 자신의 포목점으로 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을까요? 쌀집 아들 복만이가 포목점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자네 그 소식 들었는가? 그 연이 처자 남편 날건달 말이요. 아 오늘 새벽에 관가로 붙잡혀갔다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두 손을 포승줄로 칭칭 감은 채 아주 질질 끌려갔다 하더라고. 이 말에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하는 허석이었어요. 아 그 남편 놈이 글쎄 노름을 하다가는 사람까지 협박해 돈을 갈취했나 보더라고. 그리고는 자기 첩하고
야반도주를 하려 했나 본데. 아, 그걸 보다 못한 본부인인 연희 처자가 글쎄 당장 관가에 고발 조치를 했다는 거 아닌가. 그러고 보니 또 다른 피해자가 여럿 나왔다던데. 아, 이러고도 안 잡혀가면 이 동네가 어디 사람 살만한 곳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놈의 조선 땅이 문제가 있어도 한참을 있어 놓은 것이제. 이 말에 허석은 만면에 미소를 띄운 채로 복만이를 붙잡은 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얼른 그 연희 처자의 집 좀 알려주겠는가? 내 급히 전할 얘기가 있어서 말일세. 황당한 표정의 친구 복만이는 다짜고짜 들이대는 허석에게 그 집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곧장 연희의 집으로 뛰기 시작하는 허석이었습니다. 얼른 연희를 만나 그녀와 마주하고픈 생각뿐이었으니까 말이지요. 그리고 이 천금 같은 기회에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털어놓고 그 망나니 같은 남편으로부터 구해주고 싶은 마음뿐인 허석이었습니다. 어느덧 동네 어귀에 그 복만이가 말한 기와집 앞에 다다른 허석은 미친 듯이 연희의 집 문을 두드려댔어요. 이에 순간 화사한 봄꽃을 닮은 연희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저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시겠소? 네, 당신 집안에 일이 있다. 전부 얘기를 듣고 왔소이다만. 이라며 허석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 망나니 같은 남편으로부터 이 기회에 꼭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이 적극 돕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물론 그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전 며칠 뒤에 이곳을 떠날 예정으로 있습니다요. 남편도 죗값을 치른 후엔 각자 살기로 약정을 했으니까 말이지요. 전 그냥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얼마 동안 머문 후 먼 타지로 여행을 갈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에 허석은 다행이란 말로 머뭇거리다가도 자신과 만나볼 생각은 없을지 조심히 묻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어찌 제 저고리를 수선해 주신 걸 제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요? 허나 제가 선생님을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절 아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만나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홀가분한 마음도 아니거니와 바로 누군가를 만나는 건 도리가 아닌 듯하니까 말이지요. 잠시 묵묵히만 듣고 있던 허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알겠소이다. 연희, 내 그 이름만큼은 오래오래 이 가슴 속에 품도록 하겠소이다. 하며 뒤돌아서는 허석이었어요. 그리고는 터벅터벅 제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런 허석의 집에서 산 2개 너머에 있는 마을에는 스레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서씨 집안의 양녀로 들어와 나름 사랑을 받으며 자라온 터였습니다. 스스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알지 못한 채로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 스레라는 처자는 다름 아닌 그 가난한 부부의 쌍둥이 여동생인 것이었어요. 2살배기 시절 급작스레 돌아가신 아버지는 물론이요. 자신의 어미와 쌍둥이 오빠가 살아있는 것 또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이런 스레는 양아버지의 다소 높은 교육열로 인해 서당에는 다니지 못했으나 사서삼경을 떼고 시와 서예에도 아주 능통한 것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어쩐 일이었는지 어린 시절부터 곁에 두었던 소중한 붓 하나로 어른이 썼다 해도 믿기 어려운 그런 글들을 써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비가 예전 그 포대기에 넣어놓은 것이라곤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말이지요. 그저 부시기만 한 것이 내 손에 들려있기만 하면 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찌 이리 좋은 글을 마구 쏟아낼 수가 있다더냐. 내 맘을 이 붓 하나가 전부 알아주는 것만 같네 그려. 이런 스레의 혼잣말만큼이나 그녀가 쓴 글들은 모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었어요. 물론 스레의 지적인 용모만큼이나 어느 정도 글 쓰는 실력이 타고나기도 했던 터였건만
그래도 그 붓으로 쓴 글들만큼은 정말이지 멋들어지고도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런 스레가 혼기가 찬 때에 이르러 시름시름 앓던 양아버지가 급사를 하더니만 양어머니와 둘만 남은 스레는 선친이 남긴 빚을 떠안고 급격히 기운 가세로 인해 피죽도 끓여 먹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이에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준 것인지 멀리 사는 강씨 집안의 한자재는 이런 스레와 혼인을 약조하고 싶다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너무도 다행이라 여긴 양어머니와 스레는 남은 물건을 죄다 팔아 약간의 혼수까지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웬일이랍니까? 그 다음 날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강씨 집안의 자제가 파혼을 원한다는 것이었지요. 이유는 다름 아닌 스레 낭자가 어린 시절부터 다른 남정네와 정분을 나눠왔다는 그런 소문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산속에서 움막을 짓고 살아가는 아주 볼품없는 거지 청년이란 것이었지요. 이에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서씨 부인이었건만 스레 또한 매일 밤을 눈물로만 지새우던 그때였어요. 아니 웬걸 다시 그 강씨 아들한테서 혼인을 재개하자는 서신이 날아든 것이었습니다. 미처 그 소문이 뜬 소문인 줄 잘 알지 못해 미안했다면서 말이지요. 이에 마냥 기뻐하는 서씨 부인이었건만 스레는 마냥 긴가민가한 것이었어요. 사실 그 소문의 진상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레는 아주 오래전 길에서 만난 총각과 사랑에 빠져 몇 년 동안 몰래 만나온 터였어요. 그 총각은 군 기병대 출신으로 당시 말을 타다 넘어져 다리를 다친 후 고향에 내려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했던 터 어디 다친 몸으로도 쉬이 먹고 살 방법을 만들어내지 못하던 상황이었지요. 이에 스레는 홀어머니까지 모시고 있던 터 이 총각과 혼인할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서로 눈물 겨운 생이별을 하고 만 것이었지요. 어찌됐든 스레는 혼인을 한 뒤에 자신의 홀어머니와 함께 그 부잣집 강씨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스레의 머릿속에는 그 거지 총각과의 소문을 오해해 미안했다는 남편의 말이 맴돌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 연유가 무엇일지 곱씹기만 하던 그때에 스레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그때의 진실을 묻기 시작했어요. 제 뜬 소문을 들으셨던 서방님의 생각이 쉽게 바뀌리라 결코 생각지를 못했어서 말입니다. 어찌 그 파혼 생각이 다시금 바뀌실 수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자 강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그 소문을 완전히 믿고 있진 않았는데 말이오. 아니나 다를까 그 소문 속 주인공이 나를 찾아오더니만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주는데 아내가 어찌 그 소문을 참이라 여길 수가 있는 것이겠소? 아니 근데 그런 상관도 없는 미천한 남정네와 어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게요? 하긴 낭자의 그 빼어난 미모 때문이라면 뭐라도 괜한 소문이 날만도 하지만 말이오. 이에 억지 미소를 보이는 스레였건만 그 사랑했던 남자가 대체 무슨 말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인지 그저 궁금하기만 할 따름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의심을 사고 싶진 않던 스레였기에 더 묻지 않으며 평범한 혼인 생활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헌데 얼마 후 저잣거리를 나서던 스레의 눈에 아니 글쎄 그 거지 총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보고 싶기만 하던 그였기에 스레는 은근슬쩍 그에게 다가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그를 불러들였어요. 아니 대체 어찌된 일이어요? 그때 우리 소문을 어떻게 뜬 소문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옵니까? 그러자 그 거지 총각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난 그저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내가 해줄 것 하나 없는 내 사정에서 당신이 날 사랑한 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었겠소.
그래서 내 죽기 살기로 방법을 찾아내다 보니 웬걸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지 않았겠소. 그것은 그 당시 이 거지 청년의 머리에 스치고 간 생각 하나는 이런 것이었어요. 그건 바로 그 소문과는 달리 거지 총각인 자신이 전혀 다른 여자와 평생의 연인임을 약조한 사이라 증명을 해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어느 날 기생 골목으로 들어가서는 매일같이 기생들을 붙잡고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탁이란 것은 다름 아닌 자신과 평생 사랑하기로 한 똑같은 징표를 각자의 몸에 인두로 새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징표를 강씨 자제에게 내보이려는 것이었지요. 이 당시 문신이라 함은 합법화된 것도 아닐 뿐더러 몸에 평생의 인두 자국을 새긴다는 것은 죄 지은 노예나 그 밖에 고위층 자제 중에서나 아주 가끔 행하는 일인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뜨거운 인두로 지질 고통을 함께 감내해줄 기생이란 매일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디 하나 나타나질 않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끝까지 찾아다니던 중에 어느 한 기생이 글쎄 그런 거지 총각의 슬픈 사정에 감명을 받은 듯 주는 대로 돈을 받고선 그 일을 치러주겠다 말하는 것이었어요. 대신 그 표식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문양으로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거지 청년은 가진 전부를 꺼내놓고는 그 기생과 함께 징표를 몸에 새긴 채 강씨 집으로 향한 것이었지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난 스레는 눈물을 흘리며 그 거지 청년을 끌어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를 만류하는 그였습니다. 내 이 못난 몸으로다가 이젠 당신을 고생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소이다. 난 이제 아주 이곳을 떠날 작정이니 당신도 마음 더 굳게 먹고는 그 좋은 집안의 현모양처로 꼭 행복하길 바라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길이자 당신을 위한 길이 될 터이니 이젠 더 이상 미련 가지지 말아봅시다. 하며 뒤돌아서는 거지 청년이었어요. 이 말에 더 울기만 하던 스레였건만 그 헤어짐 이후 매 순간 그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녀였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홀로 앉아있을 때마다 방 안에만 틀어박힌 채 그 가보와도 같은 붓으로 글만 써내려가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도 울기만 바쁜 스레였습니다. 당시 그런 내막이 있었던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이었으니까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만 스레의 양어머니인 서씨 부인이 약해진 몸으로 며칠을 앓더니만 급기야 세상을 뜨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에 온종일 슬픔에만 잠겨 살던 스레는 곁에 있는 누구한테도 마음을 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심지어 그 강씨 남편까지 밖으로만 놔둘 뿐 사소한 얘기조차 나눌 생각을 않는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이에 매일 밤 그 거지 청년이 보고 싶어 울며 잠들던 스레는 결국 그에 대한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작은 보찜 하나를 품에 안은 채 꼭두 새벽에 몰래 도망쳐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은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다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당장 그 거지 총각을 찾아내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꼭 이루고만 싶은 것이었지요. 이에 진작부터 가보와도 같은 붓으로 자신의 진심을 써놓았던 그녀였기에 그 족자에 담긴 글을 거지 총각에게 꼭 전할 셈이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그와의 사랑은 기필코 이루어질 수 있다 확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을지 짐작조차 가질 않는 상황이었건만 스레는 정처 없이 이곳저곳으로 그가 갔을 만한 곳을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잠시 쉬어가는 정자 안에서 그 붓으로 글쓰기를 멈추지 않는 스레였습니다. 그 가보와도 같은 붓으로 이래저래 속마음을 써내려갈 때면 웬만한 고통은 조금 잊을 수가 있었으니까 말이지요. 그런 어느 길 위에서였습니다. 갑자기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그때에
마침 비를 피할 동굴 하나로 뛰어들어간 스레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니, 곧 유신데 여길 함부로 들어오고 그러시오? 그 굵직한 음성에 깜짝 놀란 스레가 뒤돌아보니 횃불을 든 산적 하나가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 몸이 다 젖어 그런데 이 비만 좀 피했다가 나가도 괜찮을까요? 그러자 그 뒤에 있던 다른 산적 한 놈이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를 피하는 것은 댁사정이고 여긴 우리가 편히 자는 곳인데 지금 그쪽이 다 망쳐놨다는 거 아니겠소? 우리 낮잠은 어찌 책임질 겁니까? 이들의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 울렸던지 스레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라 여길 정도인 것이었어요. 허나 어찌됐든 비는 피해야 할 스레였기에 입술을 꽉 깨물다가는 말을 잇는 그녀였습니다. 그저 제가 갖고 있는 거라곤 이 붓하고 먹뿐이온데 말이요. 몇 자 적어드릴 수는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그 소리가 사뭇 궁금했는지 맨 뒤에 있던 덩치 큰 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뭐? 붓이라고? 아니, 그런 글자 따위로 우리가 깨버린 낮잠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건가? 아니, 글자 따위라뇨. 이 붓으로 쓴 글 하나로 사람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는 것인데 말이지요. 이 말을 내뱉고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낯선 느낌이 드는 스레였습니다. 평소 겁 많던 성격이었건만 왠지 글에 관한 생각을 하니 자신감이 잔뜩 차오르는 것이었지요. 그 말이 참말이면 내 당장 저 산 아래까지 친절히 매실 테니 그럼 어디 한번 그 말을 증명해 보이게나. 그러자 스레는 얼른 종이와 붓을 꺼내더니 앉은 자리에서 그냥 몇몇의 글자를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그래? 어째 저 새하얀 것은 종이일 테고 까만 것이 글씨이겠거늘. 그 모양이 참 아름답긴 하구만 그래. 이 같은 두목의 말에 졸개 한 놈이 배시시 웃더니만 말을 이었어요. 아, 저거는 한자라고 하는데요. 그 두목님께선 저걸 언제 구경해봤다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자 두목이 인상을 잇는 대로 더욱 찌푸려댔어요. 아, 이놈아. 저것이 글자면 어떻고 한자면 어떤가? 내 말은 저 안에 뭔가 좋은 뜻이 담겨 있을 거란 얘기가 아닌가? 아, 그거면 됐지. 뭘 더 알 필요가 있다는가? 아, 안 그렇소? 이에 글을 쓰던 스레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아, 맞습니다요. 이 글자를 알아보던 못 알아보던 간에 그 의미만 바로 알면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 바뀔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며 남은 글귀를 모두 완성시켜 나가는 스레였어요. 이에 그 글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산적들은 어느새 동그랗게 둘러앉아서는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이 잠깐의 여유를 엿볼 스레는 얼른 뒷꽁무니를 내뺄 수가 있었지요. 아구 떨려라. 저놈들 틈바구니에서 괜히 큰일만 자처할 뻔했구나. 아이고야 무서워라. 한 걸음에 산에서 내려온 스레는 어느 마을 안쪽에 있는 커다란 주막에 발을 들였습니다. 여기 빈 방이 있습니까? 그러자 주모가 말을 이었어요. 글쎄요. 딱히 빈 방은 없는데. 그럼 제가 쓰는 방에서라도 조용히 있다 가실 수 있으시겠소? 휘휘 둘러보니 다른 빈 방이 보이는 것 같은데 왜 못 쓰는 건지 싶은 스레가 그 연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아, 다른 방은 밤에 때울 뗄감 하나가 없다는 것 아니겠소? 여태껏 손님도 하나 없어 술장사까지 안 되던 터에 이제는 길거리에 까정 나앉게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과 함께 눈물까지 훔치는 주모의 모습에 스레는 텅 비어있는 주막 안이 안쓰럽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장 묵을 만한 곳이 없던 만큼 스레는 그 주모의 방에 함께 묵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리곤 곧장 그 방에서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적에게도 글을 써줬던 그 붓으로 말이지요.
가진 건 보잘것이 없으나 여지껏 이 글을 쓰는 데에만 공을 들여온 터였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저 밖에다 내걸고는 조금이라도 손님을 좀 받도록 해보시구려. 그러자 주모는 뭐 이런 걸 다 주시냐며 대체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막이 곧 대박날 터 이참에 여길 오시는 손님분들이라면 없던 건강까지도 되찾아갈 그런 주막 되시겠단 내용이 외다. 다사다난한 삶 속에서 여서 술 한잔할 경우 오래도록 아주 평생 동안이나 걱정할 일이 없어질 거라 글이 이르는 뜻도 담겨 있지요. 아, 인생이 어디 자기 하기 나름이라지만 주막 한 번 잘 들어와서는 인생이 한 번에 화학 펼 수 있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겠소? 이 말에 주모는 눈물을 멈출 줄 모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잡수라면서 삼계탕 한 그릇을 방으로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잠시 주막으로 나온 스레는 그 옛 연인인 거지 총각을 찾으려 곳곳을 쏘다니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웬 커다란 장정돌이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었어요. 아니 당신들 왜 이러시오? 그러자 한덩치 하는 사내가 말을 받았습니다. 저 잠시 말씀 좀 묻겠소. 내 보아하니 그때 동굴 속에서 우리한테 글만 써주고는 금세 내뺀 그 처자 같은데 맞지 않소? 이에 스레는 뜨끔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만 그때 그 장정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는 것이었어요. 당시 어둑어둑했던 동굴 아니라 그 모습이 좀 가물가물한 것이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아난 당신이 맞는 것 같소이다. 이 말씨하며 고운 목소리하며 또 한 명의 장정이 희죽거리듯 말을 붙였어요. 정말이지 우리 동굴에 들어오신 그분이 딱 맞고만 그래? 여태껏 우리가 찾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소? 이 말에 흠칫 놀라는 스레였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양팔을 잡아 흔들어대는 장정들의 놀라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대체 날 왜 무슨 일로 찾았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맨 뒤에 있던 또 다른 장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인사가 늦었소이다. 난 산적 두목 최이라 하는데 말이오. 그때 댁이 써준 글을 보고 뭔 내용인지 내 하나도 알 수가 없었건만 어찌 그걸 보고 나니까 아니 글쎄 내 과거 시험을 한번 봐봐야겠다 생각이 들지 않았겠소이까. 당시엔 쫄쫄 굶어가면서 도망만 다니기 바빴던 것을 이젠 어째 살맛도 좀 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신이 참 고맙다는 것 아니겠소. 이 말에 스레는 좀 얼떨떨한 표정을 지어 보이다 살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써줬던 글의 내용이 그제서야 좀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참에 두목님 따라서 일도 하고 정말 맘잡고 살아보려던 터였소. 이것이 다 선생님, 아니 처자 덕분이 아니겠소? 그러자 산적 두목이 스레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써졌던 글의 내용이 무엇이오? 우리가 그것이 궁금하여 이토록 당신을 찾아당긴 것인데 말이오. 이에 스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시 느끼고 바라던 바대로 솔직히 써드린 것이었지요. 그저 이젠 동굴 밖으로 나와 맘 편히 살아갈 수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제대로 배우며 깨달음에 익숙해지라는 내용이었소이다. 동굴 밖의 밝은 기운으로 새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내용이었습죠. 그러자 가만히 있던 장정들이 너터로 숨을 지으며 다시 한번 스레를 번쩍 들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들 이러시오. 당장 날 내려놓으란 말이오. 진짜 우리 스승님이 여기 계셨구만. 이분이 우릴 살렸네 그려. 글로 우릴 단번에 살려버렸소. 이후 산적들은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만 달라는 말을 남기며 멀어져 가는 것이었어요. 스레도 그리하겠다면서 천천히 뒤돌아 주막으로 들어온 그때였습니다. 아이고야. 내 당신 덕분에 이제 정말 살맛이 다 날 지경이 왜다. 얼른 이리 와보시오.
아, 어찌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는지. 아, 발 디딜 틈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요? 정말 주모의 말처럼 주마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에 함께 놀란 스레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이 근처에 무슨 백길이라도 뚫렸다는 것이요? 그러자 주모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 말도 마시오. 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는 아, 글쎄 저 바깥에 써붙인 글을 보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소? 벌써부터 여기 단골집 삼겠다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 왜다? 이 말에 스레는 품에 넣은 자신의 붓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됐든 글을 쓰는 대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니 이런 붓이 더욱 신기하기만 한 것이었지요. 아, 정말 네, 예전부터 알아봤다는 것이지만 정말 볼 때마다 신기하기만 하군 그래. 무슨 붓이 요술을 부리는 건지 어찌 이리도 쓴 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더냐. 라는 생각에 멍하니만 있던 스레는 곧 일손이 필요한 대로 주마기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손님들이 하나둘 물러가면 또 다른 손님 떼들이 더 엎쳐오길 몇 차례 어느새 어둑해진 밤이 됐을 즈음이었어요. 예쁘게 치장한 여인 셋이 들어오더니만 술상을 차려달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모는 적당한 마루에다 상을 차려주었어요. 어째 다들 술값들은 있는 것이제? 주모의 말에 한 여인이 입술을 삐쭉 내밀었습니다. 아, 오늘 저희 벌이가 꽤나 쏠쏠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즈메야말로 술이나 좀 남아있는 것이요? 어째 여기 이 정도로 붐비는 건 처음 보는데 말이지. 이에 주모도 입을 삐쭉 내밀며 답했어요. 아, 자리 없어 겨우 내줬더니만은 내 여서 장사가 몇 년인데 그깟 술 하나가 없을까 봐? 내 만들어서라도 내올 테니 걱정 마시고 안주나 얼른 시키시구랴. 근데 처자는 그 손등에 그것이 뭐라요? 그러자 자신의 손등을 들어 보이는 여인이 말을 이었어요. 아, 이거 말이요? 이건 날 사랑한다는 자가 그 마음을 새기고 싶다면서 자기 몸에도 똑같이 새겨넣은 그 징표를 안 합니까? 정말이지 이거 새기는데 아파 죽을 뻔 했다는 거 아니겠소. 순간 그 징표라는 말에 멀리서 흘려듣고만 있던 스레가 소리 없이 다가와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더 조심스레 듣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아, 근데 그 남정네가 글쎄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구해야 된다면서 대신 나한테 이걸 해달라는 것이 아닌가? 어쩜 그런 처자는 먼 놈의 복을 그리듯 타고났는지. 나도 웬만한 남자가 날 위해서 이런 걸 새기겠다 하면 이 기생을 때려치고 살림 하나 멋들어지게 차렸을 것을. 아난 뭐라고 그런 남정네 하나 안고 있는 건지. 아, 근데 말이요. 그 남정네 참 딱하기도 하지. 이때였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가만히 듣다 못한 스레가 끼어들었어요. 분명 그 여인의 얘기는 자신이 지금 찾고 있는 그 사랑하는 거지 총각에 관한 이야기였으니까 말입니다. 스레가 있는 말에 그 기생은 잠시 생각을 이어하더니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눈물까지 흘리는 것이었어요. 그 거지 총각이 사랑했던 처자가 바로 이 스레 처자라 직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정말이지 스레의 입장에선 너무도 기가 막히기만 한 것이었어요. 저랑 그리 오래 연락을 나눠온 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가끔씩 제 집에 들러 얘기를 나누곤 하더니만은 어느 날은 장터를 다녀왔다면서 글쎄 어디 멀리로 떠나야겠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내뜯어 말려도 소용이 없던 터에 제가 일 나가고 없던 사이에 그만. 더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에도 스레의 눈물은 멈출 줄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생의 말은 정말 더욱 충격적인 것이었지요. 아직 떠나지 않았을 거란 생각에 일단 그분이 기거하던 집으로 찾아간 때였습니다.
집도 텅 비어 있어 그 주변을 돌아다녀 보던 때에 글쎄 그 낭떠러지 밑에서 순간 오열하는 스레였어요. 자신과 장터에서 만난 순간이 어찌 진짜 마지막이었을 줄은 여지껏 생각 한번 못 해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난다는 것이 어찌 그런 선택을 할 것이었을 줄은 결코 꿈에서조차 알 수가 없던 스레인 것이었지요. 이에 그 자리에 있던 세 여인은 모두 함께 목 놓아 울며 슬해를 꼭 끌어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분 손에 들려있던 편지였어요. 내 언젠가 당신을 만나면 꼭 전해줘야겠다 싶어 이렇게 계속 품에 넣고 다닌 터였습니다. 하며 꺼내놓는 그 편지의 슬해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서는 그 편지를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사랑하는 스레. 이것이 진짜 마지막일 줄은 나도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었소. 하지만 이 편지로 꼭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랄 뿐이요. 난 당신을 잃은 마음으로 하루빨리 잊어볼까 어디 멀리로만 떠나려던 참이었소. 하지만 그런 마음조차 내 당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생각이 든 건 무엇이었는지. 난 오직 당신만을 평생의 유일한 사랑으로 두고 여기서 이젠 사라질 터이니 우리 오랜 후에 어디서든 꼭 다시 만납시다. 부디 그때까지만이라도 맘 편하니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바라겠소. 이 글을 읽고 난 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글의 힘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되려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던 그를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결심보다는 얼른 뒤따라 가야겠다는 생각밖엔 들질 않는 것이었어요. 어느덧 눈물도 메말라가던 스레는 그날로 주막을 나와 정처 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높은 산중에 올라 멀리 보이는 계곡을 내려다 보는 것이었어요. 이제 당신을 얼른 따라가겠소. 당신은 나보러 잘 살아보라 일렀다지만 내 어찌 당신을 볼 수도 없는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오. 어차피 일이 된 이상 내 가진 걸 모두 저 아래로 떨어뜨려서는 하며 보찜을 연 스레가 족자 하나를 꺼내서는 절벽 아래로 내던지려 할 때였어요. 당신을 위해 쓴 이 글도 이젠 필요치 않은 것을 당신이 있는 저승으로 가서 그때 전하도록 하리이다. 라며 족자를 던지려던 순간 그 보따리 안에 붓 하나가 슬며시 스레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무언가가 스레의 머릿속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이제껏 남들한테 써준 글이 그 사람의 생각과 인생을 바꿔놓기도 했었지. 그래, 그럼 이걸로 써준 글들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면 내 진심을 다해 나한테도 써주면 말이지. 나도 지금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래, 내가 왜 진작 이걸 생각 못했을까? 하며 스레는 곧장 자리에 앉아 자신을 향한 글을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도무지 뭘 써야 할지 잘 생각나질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 거기서 뭐라고 있는 게요? 다름 아닌 그림을 그린 대로 꿈을 꿔오기만 하던 허석이었습니다. 그 연희의 집에 들렸다가 나름 퇴짜를 맞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인 것이었지요. 아니 어쩌자고 그 낭떠러지 끄트머리에서 그러고 앉아있답니까? 아 위험한데 얼른 이리로 안 내려올 거요. 다짜고짜 따지고 드는 허석의 말에 스레는 요상한 기분이 들어 그 말대로 내려왔더랬어요. 그리고는 서로를 살짝 신기한 눈초리로 바라보기만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어째 당신 누구하고 많이 닮았다는 소리 안 들어봤소? 거참 요상스럽게 나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말이지. 이런 허석의 말에 스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터였어요. 하지만 별말을 이어갈 수 없었던 스레는 그저 자신이 뭘 써야 할지 분만 내려보고 있는 터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 분말이요.
내 붓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 어찌 당신도 그림 좀 그릴 줄 안답니까? 그러자 스레도 자신과 똑같이 생긴 붓을 꺼내놓는 허석에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지 싶어 놀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말 저 말 나누기 시작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스레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두 털어놓은 것이었지요. 그러자 처자가 뭔가 큰 고민이 있어 보이긴 했는데 말이오. 내 이제껏 들어본 얘기 중에서도 정말 슬프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구려. 어째 내 고민은 별 고민 같지도 않아 보이니. 하며 자신의 붓을 만지작거리던 그가 그럼 이제니 내 붓이 별 필요가 없어져서 말이오. 그리고 뭔가 내 꼭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데 이 붓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어 허석이 내놓는 말들은 그 꿈을 관장하는 붓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는 스레 자신이 그 붓으로 그 사랑하는 거지 총각을 그려 매일 밤마다 꿈에서 만나는 건 어떻겠느냐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매일 밤 당신 꿈에 찾아와 줄 텐데 말이오. 뭐가 걱정이어서 그 젊은 나이에 그리도 일찍 저승으로 만나러 간답니까? 낮엔 열심히 일하고 밤엔 그분하고 원 없이 만나고 하면 될 일이 아니겠소? 이 허석의 말이 사실인지 잘 믿기지가 않는 스레였건만 자신과도 무척이나 닮아 보이는 그의 말에 그 붓을 받아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스레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단 눈치였어요. 그럼 전 제 붓을 드려도 될런지요? 이 붓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입니다. 내 생에 가장 좋은 글을 쓰고 싶을 때 별 고민 없이 써지면 물론이요. 진심을 담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을 때엔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가 하면 그 글을 읽는 자는 꼭 그 글처럼 변화되고 맙니다요. 한마디로 글로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단박에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신기한 붓이지요. 이 말에 허석은 번뜩 머리를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붓도 요상한 것이건만은 이 처자의 붓이라면 꿈이 아닌 현실에 있는 그 여인이 낭자를 자신의 사랑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거라 확신이 드는 것이었지요. 어차피 이 동네를 떠나가면 그녀를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또 그녀가 원치 않는데 따라가거나 어머니가 물려주신 포목점을 내려놓기라도 하면 그것 또한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어찌됐든 이 천보는 처자가 보여준 붓의 요긴한 능력이 그저 믿져야 본전이란 생각이 드는 허석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붓을 받아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그간 헤어졌던 오누이는 이런 운명의 붓으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물론 자신들이 쌍둥이 오누이라는 것은 영영 알 수가 없는 노릇이긴 했지만요. 그 길로 산을 내려온 이들은 각자의 인생살이 속에서 그 붓을 요긴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레는 그 자신과 닮은 청년이 말해준 대로 자신의 소중한 거지 총각을 떠올리며 함께 재회를 하는 모습을 그려놓았어요. 어째 평생토록 그림 한번 그려본 일이 없는 처자였건만 그 붓을 족자 위에 올려놓는 순간 버뜩 그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니 아주 그 거지 총각의 모습과 똑같이 저절로 그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나한테도 이런 그림 실력이 있었던가? 정말 신기하구만. 그 거지 총각의 그림을 마치고 난 스레는 그 그림을 벽에 건 뒤에 잠을 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정말 그녀의 꿈속에선 그 족자 속 거지 총각과 함께 매일매일을 맞이하면서 아주 행복한 만남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도 낳고 오순도순 정말 현실 같은 꿈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비록 꿈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었다 해도 스레는 행복하기가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지 총각이 편지에서 부탁했던 말대로 이승에서의 삶도 놓지 않으면서 매일 밤 그를 만날 수 있다는 행복감 하나만으로 살아있음에 기뻐하는 스레였으니까 말이지요. 그리고 그녀의 쌍둥이 오빠 허석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가 정자에 들어앉아 연희 낭자에 대한 진솔한 마음을 담아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것과 똑 닮아 보이는 그 쌍둥이 여동생이 준 붓으로 말이지요. 네, 당신의 고운 모습을 매일같이 꿈속에서나마 만날 수 있었던 건 정말이지 커다란 행운이라 여긴 것이었소. 하지만 꿈은 꿈일 뿐, 이제 현실에서나마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만 싶소이다. 네, 당신 꿈을 더 이상 꾸지 않게 된 것도 이 현실에서나마 당신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함이요. 내 온 정성을 다해 당신의 행복한 삶도 꼭 지켜내줄 터이니 부디 나를 알아가는 것에 괜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살아 숨쉬기에 내 이 현실이 정말 마주할 맛 난다는 거 아닙니까? 나와 꼭 함께 해보십시다. 글을 족자에 고이 담은 채로 연희 낭자를 다시 찾은 허석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는 연희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믿기지 않는 놀라운 포옹을 이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날에 한 쌍은 꿈속에서 행복한 만남을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한 쌍은 현실에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지요. 물론 허석과 연희는 괜한 분란을 멀리하려 또 다른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해 그곳에서 알콩달콩 포목점을 운영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오누이의 만남을 저 먼 하늘에서 뿌듯한 미소로 내려보는 그 남편과 아내였지요. 서로 타고난 운명이 엇갈린 인연이라 해도 스스로가 가진 신비한 운명의 길을 잘 개척하다 보면 결국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으로도 나아갈 수 있음에 커다란 믿음을 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스스로가 지닌 능력을 믿고 소중한 곳에 잘 발휘하다 보면 또 다른 누군가의 능력으로 남아 원하는 무언가를 함께 쟁취할 수 있음은 물론이요. 그것이 사랑이었다면 분명 자신에게도 행복으로 돌아올 것 또한 믿어 의심치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